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평창 패럴림픽이 어제 열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4년 뒤 베이징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9일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시작으로 지난 40일 동안 참으로 즐겁고 재미있고 감격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선수단, 그 이야기는 하나하나가 인간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인간 승리가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인간 승리가 평소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희망의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게 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광고 듣고 출발당 최고위원회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정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비가 내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네.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를 때비라고 합니다. 시우, 한자로는 시우인데요. 이 비가 그치면 아마 꽃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정치도 때비처럼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처럼 꽃을 피우는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이정근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 소개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작곡가 윤상 씨가 실검 1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오는 4월 평양 공연을 이끌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대중음악가인 작곡가 윤상 씨가 남북 접촉 수석 대표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대중음악가이기 때문에 북측에 가서 많은 남측의 대중음악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두 분의 이 인사 경합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나 이정근 논설실장님이 오늘 그 때 맞춰오는 비가 떼비다. 이런 이제 이정근 어록을 만드셨는데요. 김남국 변호사께서도 이 뭔가 어록을 하나 준비를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어록을 하나 만들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오늘 내리는 비가 MB가 될 수도 있다. 때비와 MB? 순발력 김남국 대단합니다. 변호사가 또 이렇게 순발력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상당히 묵직하게 생기셨는데 순발력이 좀 스프링이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정근 실장님 어떤 거 보셨습니까? 정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시사평론가로 유명한 진중권 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리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짐작할 것. 이 내용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를 한 프레시안과 정봉주 전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지자 사실은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득을 얻을 것이냐. 프레시안과 피해자가 이득을 얻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즉 정봉주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진중권 시사평론가나 혹은 교수나 혹은 정봉주 전 의원이나 사실 굉장히 친한데도 불구하고 진중권 시사평론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깝다 안 가깝다 또는 같은 진영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지식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네. 아마도 머리를 액세서리로 진짜 달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면 누가 진정성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진실과 사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전개가 될까 싶은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저는 박범계 의원의 16일 언론 브리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경찰 수사국까지 관여된 댓글 공작에 경악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한다라고 하며 감정 실은 이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 발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국정농단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알려드리고자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건 내용 경찰청에서 진상조사팀에 의해서 일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요.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경찰이 조직적으로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댓글을 단 조직을 보게 되면 보안국 산하의 보안 사이버 수사대뿐만 아니라 수사국 그리고 대변인실 정보국 등이 동원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 조직의 본체가 아예 조직적으로 댓글과 여론 조작에 동원되었다라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사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던 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밝혀진다고 한다면 과연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먼저 더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혁신하고 고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경찰 조사에만 맡겨둘 일은 아니고 검찰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죠? 네. 당초 이번 주 수요일 그 21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 네. 여기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로 발의 날짜를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네.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소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끝까지 설득한다. 사실 강행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 3분의 2를 확보 못할 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명분 싸움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사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늦춰가면서 끝까지 야당을 설득했다라는 명분을 하나라도 더 이렇게 얻기 위함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네. 정의당이 배반을 해? 뭐 이런 생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의당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해서 야당이 모두 다 공조를 하는 형국입니다. 네. 만약 야당이 모두 다 공조를 해서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6월 달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굉장히 명분을 또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가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처리할 게 아니라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를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정의당의 그 심상정 전 대표죠. 한국당이 정말 개헌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서 상황이 상당히 좀 유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우리 그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금 형국을 보게 되면 여당이 고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안을 도출해내고 합의를 하면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서 헌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 때에 모든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1년 동안 아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이 국회 개헌안과 관련된 논의가 2012년 그 전부터 계속해서 되어 왔는데 국회에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발의를 통해서 국회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발의 시점과 프로세스 그리고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 전문을 밝히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닷새간에 지금 말미를 두어서 국회를 그 사이 최대한 압박하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한테 이 점 여쭤보고 싶은데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는
한 닷새 정도 말미를 더 달라 이런 얘기인데 과연 닷새 말미를 더 준다고 해서 더 있다고 그래서 여야 간의 개헌 논의가 얼마나 진척이 되겠는가 이게 하나 있겠고요. 네. 또 하나의 점은 이런 점입니다.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못 믿고 있는 게 지금 한국당 같은 데에서 우리가 조금 늦추자 6월 말에 발의를 하고 처리는 개헌안 투표는 그다음에 뭐 9월이나 10월 때쯤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약속이 무너진다면 과연 정치권의 합의 그 어떤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단 말이죠. 예. 이 두 부분 두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사실 정의당을 포함해서 소수당이 원하는 겁니다. 전체 100명이 만약 300명이지만 100명이라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득표율에 따라서 그 당의 그런 의원 수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네. 정의당이 20%의 득표를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5석의 지역구 의원의 뭐 비례대표 한두 명에 불과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한 13석을 그냥 비례대표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299석의 5%의 의원 수는 확보를 해준다는 거죠. 완전히 확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당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당 집권당으로서 무조건 불리해요. 자, 2015년으로 갔을 때는 새누리당이 그거 반대했습니다. 정의당이 단식까지 했는데 집권 여당은 어차피 자신들이 계속 이 정국을 수행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1야당도 반대합니다. 제1야당도 반대하죠. 자기도 줄어들긴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제1야당이 이걸 받겠다 하고 만약에 진짜로 약속을 해서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진짜 진정성 있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것도 또 미지수예요. 이제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될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호응과 개헌이 거꾸로 될 텐데 지금 사실 변호사께서는 계속 이거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진정성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말씀하시지만 그 이전에 당대표 시절에는 개헌을 반대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난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김남국 변호사님 저희가 이 문제는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많아서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개헌안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다안이 도출되어 있고 권력 구조,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이 결단만 내리면 된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시간 끌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자꾸만 이제 이 약속을 바꾸면서 그 약속을 바꾸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입니다. 오랜만에 이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죠.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자, 인재영입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 인재를 영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총대를 맸다. 그러니까 이 선거에 대한 총대를 메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신이 사실은 어떤 그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할 수 있는 어떤 동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독으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인재 영입할 때마다 아마 언론에 나갈 겁니다. 누구를 영입했다. 그러고 이제 이 보도되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인재를 영입위원장이었거든요. 네. 인재 영입할 때마다 사실 크게 실리고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가 고양되고 벨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으로서는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누구를 실제로 영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겠죠. 네. 아무튼 어떤 분이 좀 그럼요. 경쟁력이 있는 이 후보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구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 새바람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어떤 전문가 바람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어서
이제 사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과거의 어떤 그 지난 대선과 지난 정치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철수 대표가 새롭게 나왔다, 정치 일선으로 나왔다 하는 것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제 이종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영입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으면서 여러 신선한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당의 어떤 그런 어떤 성장 동력과 이미지를 바꿨듯이 이번에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 선거 구도를 좀 가져가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민주당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가장 큰 그 상처는 김용민 전 도봉갑이었나요? 어쨌든 낙검수의 멤버 김용민 씨가 총선에 나왔을 때 사실 김용민 씨의 설화가 빚어져서 총선 아마도 굉장히 과반 이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이 참패가 됐습니다. 이번에 만약 정봉주 전 의원을 복당시킨다 그러면 전체 이슈가 완전히 미투 이슈가 돼버리거든요. 아마 복당 보류 정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욱 변호사님. 네,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싶다라고 아주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투 운동, 사회적인 어떤 그런 민감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터넷 매체와 함께 정봉주 전 의원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당과 관련된 심사를 이 법률적인 문제, 이 법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가려진 이유로 좀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그러면 정봉주 전 의원 무소속으로라도 나올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하면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모든 음해와 모함을 뚫고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민주당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무소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예를 회복을 해야죠. 여기서 만약 드롭하게 되면 끝까지 자기는 성추행과 관련된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사장되거든요. 아마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논설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4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월요일 출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오늘 고속도로의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가는 길 신갈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진출하는 지점 2,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본선상에서는 안산부터 서안산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멀리 활천 부근 그리고 구미 부근에서 각각 1차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 이후로는 기흥동탄에서 수원 다시 판교부터 반포까지 19km 구간 차간거리 좁힙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 판교 진출로 그리고 죽전에서 수원 사이와 동탄 부근 일대로 12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심 쪽으로 복정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탄천 1교를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현재 수락지하차도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월계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평창 패럴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어요. 예. 열흘간의 열전, 정말 그 감동의 드라마였다. 이런 평가들 다들 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평창 패럴림픽이 어제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고요. 자, 우리 선수단 금 하나, 동 2개로 공동 16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신희연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남자 7.5km 좌식에서 딴의 금메달은 우리나라 동계 패럴림픽 최초의 금메달이기도 하고요. 휠체어 컬링은 비록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패럴림픽 기간 내내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네. 이 기대 이상의 관심을 모으면서 이 패럴림픽 경기장마다 열띤 분위기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회 운영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흥행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예, 이 평창 패럴림픽 별다른 이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한 대회 운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고요. 네. 이 화장실하고 환승 주차장 등의 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게 이제 경사로를 설치했고요. 이 저상 버스하고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배치해서 이 교통 약자들의 접근성을 배려한 점도 많이 좀 돋보였습니다. 네. 이 대회 기간 동안 팔린 티켓이 모두 이 33만 5천 장이거든요. 네. 이 분량이 이 패럴림픽 역대 최대 판매량입니다. 당초 목표보다도 더 많이 팔렸다고 하죠? 아니 150% 정도 목표치를 상회한 숫자이고요.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이 그 판매량이냐 하면은 2010년에 밴쿠버 패럴림픽이 21만 장이었고 2014년 소치 패럴림픽에서 20만 장이 팔렸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평창 패럴림픽이 얼마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이 평창 패럴림픽이 이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을 통해서 얻은 유산하고 성과가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회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바로 식는 이제 이런 점들 그 지적이 되곤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죠. 축구대표팀 유럽 전지훈련을 위해서 오늘 출국한다고 하죠. 24일 그 북아일랜드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6월에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이 대표팀이 이 아일랜드의 더블린으로 오늘 출국합니다. 자, 이번에 평가전에 나서는 선수들 본선 무대에 나서게 되는 실질적인 멤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13명이 출국하는데 이 손흥민, 기성용, 구자철 같은 이 해외파 선수들이 현지에서 합류할 예정입니다. 24일에 북아일랜드, 28일에는 이 폴란드하고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북아일랜드는 FIFA 랭킹 24위고요. 이 폴란드는 9위에 올라있는 강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제 프로축구에서는 전북 현대가 FC 서울을 제압했습니다. 예, 어제 K리그 1에서 이 전북 현대가 FC 서울을 2대1로 이기고 4위로 상승했습니다. 이 서울은 이 개막 후 3경기에서 아직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오늘 출국하는 축구 대표팀에 이 전북 선수들이 무려 7명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이 A매치 기간 동안에 이 선수들이 대거 빠지니 전북이 어떻게 버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포항과 수원은 1대1로 비겼고 제주는 울산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어제 시범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역시 커브를 많이 던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고요. 이 3이닝 동안 안타 7개, 볼넷 2개로 5실점했습니다. 이 제구가 안 잡히면서 고생했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시범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커브입니다. 그러게요. 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전수를 늘리는 커브를 테스트하는 건데 어제도 커브를 많이 던졌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스프링 캠프에서 익힌 공을 지금 더 가다듬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안타를 놨더라도 자꾸 던져보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시범 경기에서 이 기록적이면은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류현진 선수가 올해는 5선발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시범 경기에서 주전 경쟁을 벌이는 투구가 아니라 자신이 익힌 공, 자신이 훈련한 공을 시험해보는 투구를 던져
던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 시범 경기 지난 주말 잠실 경기장에 무려 3만여 명의 팬들이 모였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야구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 LG 시범 경기 2연전에 모두 3만여 명의 팬들이 찾아왔고요. 네. 이 주말 시범 경기가 유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구 팬들이 이 겨울에 참았던 야구 갈증을 풀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토요일 경기에서 LG 김현수 선수가 3안타 터뜨리는 활약을 선보였고요. 어제 일요일 경기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이 올해 두산 유니폼을 입은 린드블럼 선수가 네. 5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안정감 있는 투구였는데 2회에 이 안타 4개를 집중적으로 얻어맞으면서 이 3실점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솔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주말 동안에 범강남권 아파트 분양에 구름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잠실 야구장보다 더 많은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그러게요. 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한 아파트에 금토일 3일간 4만 3천 명 정도가 달려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입장한 사람만 계산한 거고요. 네. 최장 6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500m 그래요? 넘는 줄 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마 프로야구장 가지 않았을까요? 5만 명 이상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논현동 아파트 2만 명, 그리고 과천주공 2단지 재건축에 2만 6천 명, 그래서 총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주말 동안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 뭐로 봐야 될까요? 프로야구보다 재밌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까요? 네. 로또 아파트라는 기대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강남 불패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출 규제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 DSRR도 이제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중도금 대출도 아예 막혔습니다. 이번 개포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자기 돈 뭐 7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돈 긁어 모아서 여기에 넣겠다는 거죠. 이유는 일단 분양만 받으면 네. 2021년에 그 완공을 하면 주변 시세보다 지금 싸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훨씬 네. 오를 거라는 거죠. 세금 내고 각종 뭐 등기 비용 다 따져도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대출 전에도 다 이익이 될 거로 보는 거죠. 게다가 이번 이 강남 개포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지만 일반 분양 비율이 높습니다. 네. 원래는 재건축은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다 돌아가고 나머지가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 분양 비율이 80%를 웃돕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이 살던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이 높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강남권 단지들 분양이 예정돼 있고 완공이 뭐 계속 있습니다. 네. 이런 청약 열풍, 광풍을 어떤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전문가마다 뭐 의견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속에서 로또 청약 열풍,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이 계속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 7억 정도는 거뜬히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어떻든 그런 분들한테 이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만한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금이나 그런데 뭐 이렇게 이번에 세무조사도 한다고 하거든요. 자금 출처도 조사한다고 하는데도 한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자금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그 관세 전쟁이 점입 가경인데요. 유럽연합이 미국의 디지털세를 걷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해년이 폭탄은 폭탄인데요. 세금 폭탄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예외로 빼주고 있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호주 빼줬는데 관세 폭탄에서 유럽은 안 빼고 있잖아요. 지금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뭐 25%, 10% 관세 부과가 하니까 이유도 똑같이 고금액에 딱 준하는 제일 아픈 데가 어딜까 봤더니
미국의 IT 기업들이라는 거죠. 구글, 페이스북, 뭐 애플 이런 데들이죠. 이런 IT 대기업을 겨냥해서 이른바 디지털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유럽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세율은 한 3% 정도 되고 대부분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미국이 뭐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하고 이란 핵협의 파기 위협하고 나토 방위비 증액으로 뭐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제 관세 폭탄의 그 결말은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네요. 23일이 철강 관세 폭탄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운명의 일주일이다라고 해서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도 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화 통해서 얘기하고 강경화 외무장관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들어줄까요? 그러게요. 이게 문제고 일단 유럽은 빼달라는 거예요. 유럽이 그러면 유럽이 만약에 미국이 유럽 안 빼준다 그러면 우리도 니네 똑같이 매길래라고 해서 디지털 세금에 미국산 뭐 쌀, 크랜베리, 오렌지, 농산물에 담배, 화장품 이런 데 다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철강, 알루미늄 폭탄에 대한 대응한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잖아요. 최악의 경우 이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고 이 고래 저 고래한테 다 먹히는 게 최악이죠. 미국 관세 폭탄에서 못 빠지고 유럽에 만약에 디지털세 대상에 한국 기업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여기서 앞에서 먹히는 거죠. 새우등 정도만 터지면 어떻게든 뭐 치료를 받을 텐데 저 고래한테 먹히고 이 고래한테 먹히고 이게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의사들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만 건강보험공단 노조도 맞불 집회를 가졌다고 하죠? 어디서 예전에 많이 보던 광경이죠. 태극기와 촛불의 그 모습인데 위치도 비슷해요. 일단 의사협회가 모인 곳은 그 동아면세점 앞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건강보험공단 노조 분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곳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건 의사들이 이렇게 머리띠를 둘러매고 어제 나왔던 이유는 그 이른바 문재인 케어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그 건강보험의 그 보장 비율을 63%에서 임기내 70%를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병원 가면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30%만 나 부담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을 넓혀야 되죠. 이른바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급여로 보장 영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초음파입니다. 이걸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다음 달 1일부터. 여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의료 수가도 낮은 초음파까지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 체계가 파국을 치닫는다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 노조나 국민들 생각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의사단체들의 이런 밥그릇,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또 생각이 다르니까요.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호타이어 채권은행인 그 산업은행 회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광주에 내려가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와 대화를 하고 노조가 대화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도 연다라고 합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죠.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중국 기업이어서 아마 다들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블스타라는 중국 타이어 업체인데 먹튀할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블스타 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국내에 올라오고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먹튀 안 할 거다. 근데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지만 먹튀를 진짜 안 할 거다라는 구체적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한국 GM도 마찬가지고 이 더블스타도 마찬가지고. 내 속마음을 어떻게 보여줘 이런 거 아닐까요? 리에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그걸 보여줘야죠. 구체적인 청사진을. 예전에 쌍용 자동차를 인수했다가 어떤 상하이 자동차 그런 트라우마가 있고 더블스타 하면 또 스타 하면 생각나는 데 있잖아요. 어딜까요? 론스타라는 게 있죠. 먹튀에 대한 회사죠. 먹튀. 이 스타, 하나 외로운 별이고 이건 두 쌍별인데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노조는 해외 매각은 안 된다라는 건데 정부와 산업은행은 방안이 뭐가 있냐. 금호타이어 어려워진 이유가 중국 사업 때문인데 중국 사업을 좀 더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중국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이 더블스타 아니냐. 이렇게 대립 중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30일까지 이 매각을 위한 더블스타로 넘어가는 매각은 노조 약정서가 없으면
법정 관리라는 거죠. 네,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국GM의 어떤 해결 방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둘 다 그렇죠. 채권단이고 일해주주거든요. 맞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서울 사립유치원의 입학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확정은 된 거 아니고요. 대학 지금 입학금도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사립대 같은 경우. 근데 서울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입학금이 있어요. 평균 14만 원이고요. 많은데 뭐 32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공립유치원은 안 그래도 싼데 입학금도 없습니다. 전액 세금으로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지만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아교육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입니다. 특별 TF를 만들어서 네. 다음 달 초에 확정 발표할 예정인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입학금 폐지 그리고 맞벌이 부부 워킹맘들이 정말 바라는 그 온종일 유치원, 하루 종일 맡길 수 있는 유치원, 지금 반나절만 하고 또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세우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항상 뭐든지 중요한 건 재원이잖아요. 네. 그런 재원이 있는지 앞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9837님께서 출발 새 아침이 있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미국의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의 말인데요. 첫 주의 시작 월요일 9837님처럼 가까운 곳에서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